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힘든 발걸음 해주신 거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도 뭐 좀 내려와 있고, 또 여기 내려와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재수생과 고3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배우는 애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500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지금 그 영상 시청 중계를 통해서 이 설명회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거고, 미리 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딱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오늘의 설명회는 그동안에 무슨 어떤 성적이라든가 공부원 과정에 대한 마무리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요, 구평 성적과 실제 수능 사이에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참 이 차이가 큽니다. 진폭이 커요.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구평과 실제 수능 사이에 한 아까 우리 그 사회자분께서 7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조금 지났지,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60한 1일 남은 것 같은데, 이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상당히 성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결의를 다져야 될 시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그 구평 분석과 남은 기간의 수능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아주 뭐 길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우리 그 남행권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이 내일이 수시 마감일이잖아요. 아마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간청을 좀 드렸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기 원서 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마지막에 막 그냥 불안하실 거기 때문에 아주 뭐 개인별로 이렇게 상담은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학부모님이 진짜 궁금하신 거 포인트별로 몇 가지는 질문 좀 제발 좀 받아주시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남 소장님이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강연 끝나고 질문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의 지금 내신과 등급이 이런데 넣어도 될까요? 이게 어떻습니까? 뭐 이 전형은 어떨까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축약해서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그 구평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점만 간단히 얘기할 겁니다. 먼저 응시 인원을 좀 분석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동안에, 뭐 몇 년이 아니라 벌써 한 10여 년 되었네. 우리 그 수능 응시 인원의 가장 어떤 그런 큰 특징은 재학생들의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올해는 특히 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한 3만 명 정도 애들이 덜 태어나가지고 올해 년도 고3 애들이, 그래서 재학생 수능 응시 숫자가 상당히 줄고 있고요. 재학생 숫자가 줄었다. 반면에 재수생을 중심으로 한 N수생의 숫자는 최근에 추세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입시에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N수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뭐 크게는 한 2가지 정도,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조국 장관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입시 공정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국민들에게 센서스를 해보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창장, 논문 이런 것들 좀 이상하지 않느냐, 점수로
그게 수능 점수가 되었든 내신 점수가 되었든 점수 경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다.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점수로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 물론 이제 완전히 내신 100%는 아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점수로 가는 정시 전형, 이거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게 N수생들은 뭐 학생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릴 게 수능 점수밖에 없는데 수능 점수로 뽑는 전형이 자꾸 문이 커지니까, 옛날에는 이게 아주 많이 줄었을 때는 22%까지 줄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에. 근데 지금은 40%까지, 주요 대학 중심으로 4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죠.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 애들도 요즘은 조금씩 그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고, N수생 전체로 볼 때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모님들도 좀 아시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애들 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하고 대학 가는 개념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애들이 대학 가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간다. 그렇잖아. 대학 시험 봐서 떨어지면은 재수해가지고 대학 간다. 그리고 재수 못해서 뭐 아주 드물게는 삼수생 가거나 뭐 못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대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인생의 큰 마스터 플랜, 내가 의사가 되겠다, 교사가 되겠다, 뭐 변호사가 되겠다, 큰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의 한 어떤 과정으로 대학을 생각해. 그래서 그 대학이 3년, 5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내가 뭐 원하는 과목, 원하는 계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이 되자면 그 다음에 또 하고 뭐 하고 또 딴짓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뭐 사회에서 돈 좀 벌다 돌아와가지고 또 대학 시험 보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대학을 가는 트렌드 자체가 변했어요.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뒤에 우리 그 강연하는 남인곤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님이 우리나라 이과에서는 상당히 그 아주 뛰어난 학원인데 서초 메가스터디, 거기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공부하는 재수생들이요, 재수생이 놀랍게도요, 재수생이 50%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그 이상이야. 3수, 4수, 5수, 6수.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 가는 걸 재수해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4년 공부하고 5년 공부하고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고. 이런 경향이 늘어나다 보니까 N수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 수치가요, 요거 가지고 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넘겨보세요. 9월 접수 인원 매 수능 핵심 이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 보면은 구평이 작년 24년 구평, 24년 입시의 구평입니다. 올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본 그 한 일주일 전에 본 시험이 24년 구평이에요. 작년 구평과 비교할 때 재학생은 한 2만 6천 명 정도 줄었죠. 그 숫자 보고 계시죠, 아래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파란 쪽에 졸업생, N수생을 보면은 한 12,000명 정도. 작년 구평에서는 9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10만 4천 명이었다.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향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N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이거는 더 늘어납니다. 실제 이거 보세요. 칠판 보세요. 시험에 가면은요, 이 N수생은 더 늘어난다고, 재학생은 더 줄어든다고. 알았죠? 더 강화된다고, 이 추세가. 실제 수능에 가면 더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N수생 강세가 예상되고, 이거는 특히 오늘 오신 재학생 학부모님들은 아주 유의해야 된다. 재학생은 유의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수생도 작년에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다들 스라링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알고 있을 거야. 대부분 구평보다 실제 수능이 못했지? 대부분 다 그랬었지. 실제 수능이 더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특히 재학생 애들은, 재학생 부모님들은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구평을 보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을 보면 놀랍게도 성적이 대부분 떨어집니다. 더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만 전혀 그 기대에 맞지 않아요.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구평 응시 인원이에요.
이게 실제 수능으로 가면서 이게 실제 수능입니다. 이 모집단이 똑같으면은 이 인원과 이 인원이 동일한 집단이면은 올라가는 애가 있으면 내려가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올라가는 애만큼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비슷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능에 가면은 구평보다도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구평을 본 애들 중에 상당수가 밑에 8등급, 9등급을 차지하는 실업계 애들, 이런 애들 중에 진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들, 수능 포기자들이 나옵니다. 수능 포기자들이 빠져요. 이 인원이 응시를 안 한다고. 그리고 구평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최상위권 애들, 서울대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 그냥 지금까지 재수시장에 전혀 등장도 안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갑자기 등장한다고. 갑자기 등장한다. 얘들은 대부분 성적이 아주 좋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밑에는 빠지고 위에는 더 붙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나는 모집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 학부모들이 막 우리 애가 9평까지는 성적이 괜찮다가 아주 뭐 그냥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쫄아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 유난히 뭐 그냥 마음이 허약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재수생들 한번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능은 절대 만만치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재학생들은 이 변화를 보고 아주 유의를 해야 되고 물론 재수생들도 9평까지의 성적이 내 진짜 성적이 아닐 수 있다. 실제 수능에 가서는 더 어떤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응시인원에서 이거는 지난 6평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고 우리나라 입시의 요즘 큰 트렌드 중 하나인데 사탐 응시인원, 옛날 말로 하면 문과생이죠. 사탐 응시인원보다도 과탐 응시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대 우리나라 몇십 년 어떤 그런 입시 역사에서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작년 수능부터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옛날에 심할 경우에는 문과가 뭐 60% 70%까지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히려 이과 애들의 응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과탐 응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 숫자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죠. 한 페이지 넘겨보면 그건 뭐 숫자 자체는 큰 의미는 없죠. 작년 구평에서는 사탐 응시자가 26만 4천 명이었는데 올해 구평에서 사탐 응시자가 25만 1천 명, 12,000명 줄었고 작년에 구평에서는 과탐이 24만 3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25만 1천 명. 오히려 과탐은 전년 대비, 전년도 구평 대비 더 늘었죠. 8,4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탐 응시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거. 일단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과탐 응시자가 많아지니까 이거는 뭐 아주 분명하게 예상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동안의 입시에서 자연계의 컷은 인문계보다도 한 1, 2등급 낮게 이렇게 추정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거의 좀 없어져가는 추세. 즉 자연계 강세가 예상된다. 강세. 인문계 컷 하락이 예상된다. 물론 이제 이렇게 과탐 응시자들이 많아진 건 뭐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과탐이라든가 뭐 그 미적 기하 응시자들이 전부 문과 쪽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교차 지원이라고 하죠. 문과 시험을 보고 이과로 지원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 근데 이과 시험을 보고 문과로 지원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 특히 상위권 대학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탐을 선택하는 애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과탐 응시자가 많다는 건 교차 지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인문계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원이 주니까 인문계 컷은 좀 하락할 것이고 교차 지원이 많아질 것이다. 당연히 지금의 상당수 그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이라든가 기하를 보고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선택을 생각하다가 인문계 지원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학 측에서요, 지금 이 교차 지원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교차 지원으로 들어오는 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이과 공부를 하고 문과 지원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대학이 여러 가지 이제 걔들을 신입생을 이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걔들 추적 조사를 하죠. 데이터를 내고 이러는데 이과 공부를 하고 문과로 대학에 입학한 애들 학점을 조사하고 학교 적응도 이런 것들 조사해 봤더니 애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뭐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문과 와가지고 뭐 무슨 뭐 경제학을 넣는다든가 심지어는 인문학을 넣는다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문학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하면서 적응을 못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학점도 굉장히 안 좋고 문제가 생겨. 애들이 학교 다니다 그만두는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학 측에서 고민을 하다가 교차 지원을 조금 막아야 되겠다. 이게 이과 애들이 오는 것이 조금 이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 사항들이 또 굉장히 복잡해요. 요즘은 대학 입시라는 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사탐을 본 애들한테 인문계 지원하는 사탐 응시자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사탐을 보고 오면 과탐 애들은 점수 그대로 하고 사탐을 보면 가산점을 몇 점 준다. 이런 식으로 탐구해서 이런 식으로 총점해서 가산점을 몇 점 준다. 혹은 사탐 제한. 우리 대학의 인문계, 가령 어문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지원하는 애들, 사회계열 지원하는 애들은 사탐 응시자로만 제한한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개 대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교차 지원을 노리고 있으면 대학에서 그 교차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사탐으로 한정을 하거나 사탐에 가산점을 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교차 지원의 조건 확인할 것.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응시인원 했나? 두 번째군요. 응시인원 했으니까. 제가 이 그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포인트.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게 난이도인데, 난이도 및 출제 경향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사 출신이라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별 표시를 하나 큰 조각하게 쳤습니다. 이게요, 역대 수능에서는 올해 6편까지요, 제가 이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서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수원 메가스터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나 뭐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강연한 거 뭐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그 동영상들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난이도에 대해서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수능은 난이도라고 얘기할 거 없어. 완전히 그냥 다 굳어져 있어, 전부 다. 그냥 뭐 가령 원점수 기준으로 1컷이 한 80점대 후반, 뭐 90점 이런 정도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킬러문항 아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 확보하고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뻔하니까 그냥 이런 어떤 난이도를 예상하고 공부하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아주 비슷비슷한 출제 경향과 비슷비슷한 1컷, 2컷 비슷한 어떤 그런 출제 방식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이번 수능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다 아시죠? 예, 우리 대통령께서 갑자기 막 화를 내셔가지고 킬러 문항이 뭐냐, 애들이 이해도 못하는, 내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 세대 정도 되면은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요즘 수능 문제 이해 못합니다. 나도 옛날에 유명한 강사였지만 요즘 뭐 이렇게 그 수능 문제 보면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나셨나 봐. 그래가지고 뭐 킬러 문항 다 빼라 이래가지고 그게 옳냐 그러냐 이런 건 아주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는 이게 가져올 변화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킬러 문항 배제, 이것이 일단 이번 9평이 지난 6평까지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다가 이번 9평에서 그것이 반영된 출제가 되었고, 제 생각에는
이게 수능까지 실수능까지 그 기조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이번 구평의 특성이 실수능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거를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구평에서는 국어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이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수학은 조금 쉬웠고요. 영어는 약간 예년 수능이라든가 평가원 시험 모의고사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탐구는 전체적으로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특정 몇 과목을 제외하면 아주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칠판에 표기해드린 게 올해 수능에도 그러듯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국어는 어려워졌다. 수학은 쉬워졌다. 영어 약간 어려워졌다. 탐구는 무난하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유가 올해 수능에도 그대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는 독서 분야에서 본래 이 독서 분야가요. 이제 부모님들은 독서라는 용어를 잘 모르실 텐데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문학 작품 외에 이제 뭐 사회, 정치, 뭐 예술, 과학 뭐 이런 어떤 여러 분야의 뭐 이런 어떤 지문들을 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이 독서가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아주 까다로워 엄청나게 어려운 과학 지문이라든가 엄청나게 어려운 경제 지문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고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걸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서에서 킬러 문항이 완전히 없어졌어. 킬러 문화가 없어졌어.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실제 수능에서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독서가 어렵다는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대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구평 출제된 거 보면 EBS 연계를 굉장히 강화했어. EBS의 지문을 많이 냈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EBS의 지문이 많이 나오고 아주 어려운 지문 다 빼버려. 당연히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독서는 아주 쉽게 출제, 난이도로 제가 표시하는 겁니다. 난이도예요. 난이도가 하락하는 겁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에서 독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거, 이런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독서의 그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어려운 문제들. 근데 이거 정답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출제자는 고심을 하게 돼. 수능 출제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렵게 출제하는 것보다 쉽게 출제하는 게 문제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만점자가 많이 나오거나 막 등급 간의 구분이 이상해져 버리거나 이러면 입시에서 큰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쉬우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장 변별력을 가지고 어렵게 출제하는 부분을 막아버려가지고 고민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나머지 분야들, 문학과 선택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과 화작과 언매 같은 선택 과목에서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 어렵게 출제될 거다. 이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학에서도 너무나 애들이 잘 알고 있는 작품을 출제하면 뭐 답이 뻔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애들이 접하기가 힘든 낯선 작품, 이런 게 틀림없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화작하고 언매에서 이번 구평에서 딱 그 의도를 드러냈거든요. 화작 언매에서 아주 어렵게, 전체를 어렵게 출제한다기보다는 신유형 문제를 한두 문제, 애들이 접해보지 않았던 문제를 한두 문제 넣어가지고 상당히 애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선택 과목에서 신유형 문제. 출제할 거다. 그러니까 국어는 독서는 쉽게, 문학과 선택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까다롭다라는 건 전체를 어렵게 출제한다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섞어가지고 전체의 어떤 그런 난이도 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독서에서 난이도 조정을 못하니까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조금 이따 이제 올해 그 수능 어떤 그런 출제 예상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올해 수능에서도 그대로 이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킬러 문항의 핵심이 되는 게
수학이죠. 수학이 29번, 30번. 뭐 그냥 애들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도 한 15분, 20분씩 들여다봐야만 뭔가 힌트가 떠오르는 이런 문제들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수학은 킬러 문항을 삭제했어요. 없어졌어. 그러면 수학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애들이 다 맞으면 큰 문제가 되잖아.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잖아. 그래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게 되느냐. 이번에 구평에 출제한 걸 보면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을 결합시키는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복잡하게 계산하고 까다롭게 뭔가 그냥 여러 가지를 적어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 그런데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중에서도 좀 위에 있는 애들, 뭐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런 애들은 어차피 수학 공부를 할 때 킬러 문항이 문제지 다른 것들은 대부분 대응이 가능해. 복잡한 계산 이런 것들은 수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인드라든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필요로 오지 않아. 그러니까 상위권한테는 쉬운 시험이 되는 거야. 상위권한테는 쉬운 시험이야. 이거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이번 구평도 그랬고 실제 수능도 그럴 거야. 그런데 복잡하고 까다로운 계산의 과정이 많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밑에 애들로 갈수록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수학적인 어떤 그런 이 발상도 아주 이렇게 유연하고 여러 가지 떠오르지 못한 데다 계산도 이렇게 미숙하고 뭐 훈련도 덜 돼 있는 이런 어떤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3등급, 4등급으로 가면서 컷이 점점 더 그전 수능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수학 시험의 특징은 이 구평을 통해서 볼 때 상위권에게는 쉬운 시험, 상위권은 쉬운 시험, 중위권 이하에게는 어려운 시험. 어려운 시험이 됐다. 어쨌든 큰 틀로 볼 때는, 큰 틀에서 볼 때는 수학은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킬러 문항을, 본래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그 본질이 뭐냐면은 만점을 예방하기 위한 문제예요. 최상위권 애들의 만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킬러 문항이라는 게. 근데 그걸 없애놓으니까 당연히 만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은 수학 엄청나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에게는 쉬운 시험이 되고 중위권 이하에게는 어려운 시험이 될 거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이번 구평의 의도가 그대로 실수능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영어는 잘 알다시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90점 이상이면 전부 다 1등급이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90점 이상이 4%가 못 되는 경우는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90점 이상이 4%가 안 되면은 1등급 어떤 그 기준이 전체 응시자의 4%가 안 되면 절대평가의 의미가 무너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그 출제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한 7%에서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를 해요. 영어는 본래 이제 그런 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다고, 출제를 할 때. 그런데 이게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수학과 국어에서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게서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되고 어려울 게 없는 그런 시험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 너무 수능이 물수능이다, 너무 쉽다, 이런 어떤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약간 좀 어렵게 출제하지 않을까. 물론 그때 어렵다라는 게 90점 이상이 4%가 되지 않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은 어렵게 출제할 것 같다. 전체의 어떤 그런 난이도 구분을 위해서 약간 어렵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탐구는 이번에 구평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예년보다 쉬웠습니다.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탐구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한두 문제씩 넣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출제 경향이 공교육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출제해라, 너무 애들 괴롭히는 문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출제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그냥 교육부에서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탐구는 전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번에 출제된 것처럼 쉽게 출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지금 예상한 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번 난이도 및 출제 경향 분석했으니까 거기에 이어서 3번이라고 쓰고, 올해 실수능 출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저기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도록. 국어는 독서는 쉽게, 문학과 선택 과목 까다롭게 출제할 것이다. 수학은 고난도 문제 없어진다. 문제 없어진다. 그 다음에 복잡한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많아진다.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학생들은 수학 공부할 때 실수 줄이기, 끝까지 계산하기, 실수 줄이기,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통수학을 비롯한 기본 개념 충실하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인강을 많이 청취하는 현우진 선생의 이번 구평 분석 강연도 제가 시청을 하고 왔는데, 현우진 선생이 굉장히 이번에 구평 본 애들한테 강조하는 게 공통수학 꼭 다시 한번 잘 정리해라. 공통수학 개념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에 그렇게 강조하대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충실하게 정리하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영어는 뭐 이제 공부하던 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약간 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구평에서 출제한 거 보면은 어법이라든가 빈칸 추론, 이런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야에서 까다로운 문제 한두 문제를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법, 빈칸 추론. 학부모님들에게는 조금 낯설겠지만 애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추론 문제 어려울 것을 예상해야 된다. 탐구는 너무 지나치게 까다로운 어떤 그런 문제 출제되었다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무난하게 출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평 분석을 간단하게 했고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 애들도 아주 이거는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자녀 기간의 학습 전략입니다. 첫째, 지금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제가 이것도 뭐 6평 때 얘기했고 늘 아이들에게 시간 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어떤 수험생도 완벽하게 모든 공부를 다 하고 시험장에 갈 수는 없어. 가령 제가 늘 드는 예인데, 수능에서 전국 수석 만점 맞은 학생, 그 학생한테요 물어보면 그 학생은 나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 다 공부했어. 어떤 문제든 다 맞출 수 있어. 뭐 상관없어. 그냥 수능 시험장 내가 그냥 정답 찍으러 가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이런 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 만점 맞은 애도 내가 진짜 공부 다 한 거 나올까?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할까? 벌벌 떨면서 가는 거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를 하고 가는 거지, 모든 공부를 다 하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1번이 중요한 게 전략적 학습인데, 이 전략적 학습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걸 한다.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이제는 조금 이걸 구체화시켜야 돼. 뭘 구체화시켜야 되느냐? 내가 수능에서 이 과목은 몇 등급을 받겠다. 이 과목은 몇 점까지, 100분이라든가 표점으로 몇 점까지 올리겠다. 원점수로 몇 점까지 받겠다. 목표 등급과 점수를 설정해야 됩니다. 물론 허황하게 하면 안 되고 맨날 그냥 3등급 4등급 맞으면서 전체 수석 그냥 만점 이런 걸 목표로 하면 그건 목표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허황한 망상이지. 그런 거 맨날 그런 망상에서 졸기 나면서 그냥 수석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걸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목표 등급 및 점수를 설정한다. 그 다음 똑같은 공부를 해도 내가 잘하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 내가 이걸 보충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이 느껴지는 부분과 도무지 두드려도 반응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원이라든가 그런 과목이 있을 수 있어.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 돼. 말하자면 성적 가능성이 높은 과목, 단원 이런 것들을 노려야 돼. 당연히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수시에서 최저 학력 조건. 우리 학교는 2과목 합이 5, 3과목 합이 7, 2과목 합이 6 이런 식으로 그 수시에서 수능 조건을 달 때 최저 학력 조건 관련 과목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된다. 백분위와 표점이 똑같더라도 과목 간 등급의 차이가 날 때 훨씬 더 유리하죠. 수시에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맞는 것보다, 국영수 타면 2 맞는 것보다는 1313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야. 왜? 1등급 2개 조건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 수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적 가능성이 높은 과목, 최저 학력 조건에 관련된 과목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머지 과목은 적당히 하라는 거야.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잘하는 애 얘지만 좀 못하는 경우도 똑같다는 거야. 3333 보다는 2424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3등급 2개밖에, 2과목 합이 6인데 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 근데 여기는 2과목 합이 4인데 지원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선택을 잘 해야 될 때라는 거. 내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무조건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탐구입니다. 탐구는 무조건 지금부터 죽으라 공부해야 돼. 이유가 있죠. 탐구는 학습의 컨텐츠가 국영수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 쉽게 과목을 올릴 수 있어. 점수를 올릴 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면. 더군다나 탐구는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죠. 2과목 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대학들이, 아주 최상위권 스카이를 빼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 과목 반영을 해줘. 한 과목으로 등급 반영을 해준다고. 국영수 한 과목처럼 탐구 한 과목의 등급을 반영을 해준다. 그러니까 탐구 한 과목을 죽으라고 붙들고 해가지고 1등급이나 2등급 올리면은 수시에서 대박 낼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탐구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목표로 하는 탐구 과목은 이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 집중학습해야 된다. 두 번째, 지금 그 전략적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유지학습 플러스 보완학습 플러스 확장학습. 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도 참 중요한 거고요. 보세요. 유지학습이라는 건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그동안에 맞았던 문제에 틀리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알았죠? 보완은 내가 조금 불충분하게 느끼고 뭔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거 확인하고 조금 더 공부를 보강하는 거예요. 확장학습은 내가 몰랐던 문제와 몰랐던 배경 지식, 몰랐던 어떤 그런 그 컨텐츠 이런 것들 도전하는, 문제 유형 이런 것들 도전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집안 보세요. 공부라고 하면은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모르는 문제 유형, 내가 몰랐던 어떤 그런 공식, 내가 몰랐던 배경 지식, 자꾸 이것만 알려고 한다고. 이거를 맞추려고 하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깜깜해지고 헷갈리면서 자꾸 틀리게 되는 거야. 아까 수학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수 줄이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실수 줄이기 중요하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입시의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시험이 다가올수록 새 책을 보지 마라. 보던 책을 봐라. 이거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야. 내가 알고 있던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까지 헷갈려가지고 막 시험장에서 어수선하게 헤매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는 거를 놓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유지와 보완 학습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욱 중요하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욱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고 이 확장학습은 제가 써드릴게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풀고 새로운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 충실하게 기초를 다지고 있던 것들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적당히 넣는 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꾸 기본적인 개념서도 읽어보고 자꾸 수능 EBS 연계교재 자꾸 한 번 더 확인하고 알고 있던 지문들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뭐 꼭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을 한다면은 유지학습, 보완학습, 확장학습의 비율이 한 30%, 30%, 40% 정도 되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대, 40%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를 하면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유지와 보완이 60%나 되니까 새로운 거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보았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이 2번에 연결되는 개념입니다만 2번과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런 유지학습, 보완학습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중요한 게 EBS 연계교재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요. 올해 그 킬러 문항 이런 것들 빠지고 애들에게 수능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인식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구평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EBS 연계도는 상당히 끌어올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EBS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안에 있는 지문이라든가 문제 유형을 그대로 옮기는 형태가 꽤 많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꽤 많이 나타날 거다. 이거는 올해 출제에서 구평에서도 그랬고요. 좀 그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EBS 연계 교재들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 완벽하게 공략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은 지금은 완전히 문제은행식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의 형태가 숫자라든가 각도가 약간 바뀌면서 그대로 출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의 평가원, 모의고사, 실제 수능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고 올해 6평, 9평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올해 6평, 9평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기출문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려운 문제 자꾸 이렇게 문제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3번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너무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극단적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공부하는 거 아주 좋지 않습니다. 시험이 가까울수록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 이게 근데 참 애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내가 이렇게 지져가면서 이렇게 둘러봐도 이걸 잘 못 고치더라고. 애들이 불안하니까요. 자기 성적을 확인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성적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가지고 몇 점인지 확인하려고 그래. 심지어는 그런 게 막 불안하니까 찍어가지고 점수 확인을 해.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점수 몇 점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풀고 난 다음에 점수 확인하고 그냥 또 이렇게 되었구나, 또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식의 공부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 틀린 원인을 확인하고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뭔가 보완을 하고 이래야만 발전이 있는 거지. 자꾸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너무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4번의 문제풀이는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문제풀이 훈련해야 되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능에 대비한 어떤 적절한 감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풀이 훈련에서 해야 될 것들 뭐 이미 하고 있겠지만 가까워질수록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거, 시간 준수 및 배분 훈련. 우리 학생들 잠깐 이거 보고요. 올해 수능에서는 이거 특히 중요하다. 시간 준수. 이거 아주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 킬러 문항을 빼다 보니까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출제할 거야. 틀림없이. 알았죠?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지문이 긴 게 나올 수 있어. 긴 지문. 알았죠? 긴 지문을 빨리 읽는 훈련. 이걸 아주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학에서도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제.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이런 어떤 시간 지키는 훈련. 이거 국어의 긴 지문. 국어의 긴 지문. 수학의 복잡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훈련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이 시간 준수와 시간 배분에서는 당연하게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문제 풀고 난 다음에 간단한 검토 플러스 마킹 시간. 이것까지 다 해야죠. 마킹까지 해보면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마킹 타임. 그다음에 문제 푸는 순서 훈련.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쭉 푸는 게 아니죠. 수능시험은. 내가 보다가 이 지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영어 지문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몇 패러그래프 읽어도 요지가 뭔지 무슨 아주 핵심적인 단어 몇 개가 뜻도 모르겠고 잘 안 잡힌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돼. 그거 붙들고 있다 막 진땀 흘리고 막 어쩌고 막 초조해지면서 그냥 뒤에까지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점프하는 거야.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 딴 거 풀고. 수학은 특히 그렇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체크하고 넘어가. 그 다음 문제 쉬운 것부터 먼저 맞춰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풀어야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에서 점핑 훈련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몇 번인지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서너 번 남아있나? 서너 번 남아있을 텐데 그 수능 시험장에 가면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시간, 9시간 하루 종일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떤 그런 리듬을 가지고 80분간 국어 시험 보고 100분간 수학 시험 보고 70분간 영어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런 리듬으로 하루 종일 문제 푸는 훈련도 실전 적응 훈련. 하루 종일 이런 것들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때 학원에 다닐 때는 못하겠지만 학원에서 모의고사 볼 때라든가 집에서 일요일날 공부할 때 실전 적응 훈련 이런 것들 전 과목을 수능 시험처럼 이렇게 그 과목 순서대로 중간에 쉬는 시간도 그대로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한 교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리프레시 시킬 건가, 중간에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 시간 시험 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호흡하면서 이렇게 그냥 그 다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고 리프레시 시키고 이런 것까지 다 훈련이야. 다 그렇게 해야 돼.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맞추는 거. 최소한 그 수능 시험장에 가려면 아침에 한 6시나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리듬 다 맞추고 이런 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실전 적응 훈련.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남아 있는 시간 동안 건강 관리, 코로나 걸리지 않게, 그리고 영양 균형 있게 섭취하고 이렇게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게, 냉방병 걸리지 않게 컨디션 관리해 주는 거, 학생들도 스스로 그리고 유의해야 되고, 내 학원에서 꼭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조심하는, 그 잘못하다 코로나 걸리면 손해, 본인 손해니까 가능한 한 마스크 쓰는 게 좋다 내가 얘기하는데, 컨디션 관리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입니다. 2달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학원에서요, 정말 기적을 일으킨,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수석 원점수로 전과목 만점을 맞은 학생도 있고, 전문대도 못 갈 성적의 아이가 스카이를 합격하고 이런 애들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만, 그런 애들이요 항상 6평 9평 실수능, 항상 이런 식으로 성적이 나타난 게 아니야. 9평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하는 애들 많이 있어. 2달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아까 재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왜 재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냐. 재학생들이요, 이게 다 여기 있는 녀석들 다 경험한 애들이에요. 수시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몽유병 같은 게 걸려. 야, 6개 다 되면 어떡하냐? 나 이거 어떡하냐? 내가 무슨 대학 다녀야 되냐? 무슨 대학 가서 뭔 일 하냐? 이런 생각하느라고 책을 안 봐. 수능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재수생들 불 켜고 공부하는 시간에 걔들은 그냥 꿈에서 사는 거야.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냥 온갖 학교에 가면 그 얘기만 뭐가 어떻고, 뭔 대학이 어떻고, 수시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수능 시험 다가와졌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2달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잘 알다시피 이게 우리 모두 다 공부해봤잖아. 학부모님들도 다 공부해봤는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엄청난 계획 세우잖아. 막 그냥 2번, 3번, 3번, 4번 반복하는, 하나도 못 지키죠. 그 학습 계획표 세우지만 하나도 못 지키잖아. 지키신 분도 있나? 나는 못 지켰는데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못 지키고, 대부분은 시험 전날 벼락 공부하게 되잖아.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벼락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잘 돼? 그래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1시간만 더 있으면 이거 다 끝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잖아. 무슨 말이냐 하면, 긴장이 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학습의 효율성은 더 높아가. 사람의 어떤 그런 두뇌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응집력이 더 높아진다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남아있는 2달이 지금까지 거쳐온 수험생으로서 한 7, 8개월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응집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동안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재수생들 그 공부하는 이거 재수생 전용 공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스님들과 내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표어들이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오늘 끝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뛸 힘이 남아있다면 그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붙여져 있는 말입니다. 수능의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자. 그리고 달려달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1부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